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항상 말하지만 통영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는데 40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점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할 때 기본수만 쭉 보면 답답할 수 있고 문제만 또 풀면 실력이 향상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지 가지고 보는 겁니다. 문제지를 쭉 풀고 집중해서 딱 50분 만에 풀어야 돼요. 옮기는 쓰는까지 딱 50분 해야 돼요. 아, 나는 모의고 통영이니까 그냥 여기서 하니까 안 그래야지. 그 11분이다 넘게 제출된 사람은 그 답은, 그 점수는 자기 점수가 아니에요. 그 여기 공부되니까 내 점수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문제가 아니고 시험장의 점수가 훨씬 더 문제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옮겨 쉬는 시간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옮겨 쉬는 것보다 배는 더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축축축 못 옮겼습니다. 한번 잘못 옮겼으면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옮겼습니다. 옮겨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보기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80%는 다, 한 90%는 문제 다 풀고 나서 옮기잖아요. 한 문제 풀고 옮기고 한 문제 풀고 옮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대부분 다 40문제나 80문제 다 풀고 옮기는데, 그럼 그 80문제나 풀 때 민법 만들면 예선대 40문제 풀 때 전부 다 답을 체크해놨으면 좋은데 분명히 체크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봐야지. 이렇게 넘어간 거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옮겼을 때 그냥 1, 2, 3 이렇게 옮겨 쓰면 되는데 그게 딱 걸리면 다시 읽어봐야 된다, 안 읽어봐야 된다? 읽어봅니다. 그게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기보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읽어보더라도 또 읽어봐야 되니까. 그게 그런데 5문제, 한 문제 있으면 80문제면 총 얼마나 더 많이 풀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충 생각할 때는 나중에 다시 풀어봐야 되지 않는데 제 경험상 다시 풀어볼 시간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다시 보지, 이거 다 뭐라고? 헛방입니다. 나중에 다시 풀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10분은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옮겨 쓰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빨리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답을 보면 정답 풀어보면 자기가 틀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 설명 들을 때 잘 듣고 다시 식사를 한다든지 휴식 시간을 지나고 내가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봐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틀린 문제가 반드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교정을 하고 하면 책 한 권 다 받게 안 받게? 봤죠? 민총 네 문제 틀렸으면 네 문제 받고 물건 뽑았으면 그 부분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 하면 또 틀린 부분이 있겠죠? 그걸 다시 문제 풀고 설명 듣고 기본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한 2달 해 나가면 자기가 몰랐던 부분 충분히 시험장에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일주일에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몇 점 올라갑니까? 20점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5점 올라갑니다. 이 말은 지금 40점 나온 사람도 65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문제 올라도 그렇게 돼요. 일주일에 2문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100점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문제 맞추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문제씩만 더 맞추면 돼요. 4주면 몇 문제입니까? 10점이죠. 8주면 20점입니다. 엄청나게 남아가 있는 거 지금. 안 그래요? 8문제가 20점 아닙니까? 그럼 8주가 남더라도 그 정도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나는 지금 40점밖에 안 나온다. 그럼 일주일에 2문제를 더 맞춘다 생각하면 돼요. 어느 걸 보면 맞추는 수 있다고? 틀린 문제를 맞춰야 되지. 오늘 했던 거 틀린 문제를 다음에 안 틀리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봐가지고 몰랐던 걸 다시 맞출 수 있느냐? 그럼 지금까지 왜 여러분 60점밖에 안 나오겠냐고. 한 번 보고 절대로 못 맞춥니다. 그게 일주일 지나면 또 틀려진다니까. 그래서 일주일 정도 딱 하게 되면 전 과목이 40문제 푸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토요일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문제를 쭉 보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고 그 중에서 또 의문한 점이 있으면 다시 그날 이론서를 봐가지고 이렇게 다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2주 지났다. 2주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걸 뭐라고?
쭉 이렇게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세너 번 반복하면 다음에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절대로 오늘 투자했던 걸 한번 하고 말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실력을 평가한다.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틀린 것은 강의할 때 잘 듣고 집에 가서 반드시 요약집이나 기본서로 확인해서 자기 거로 만들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게 뭐 옛날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 있죠. 그럴 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단순하게 있는 것만 성립요건입니다. 이걸 모든 법률행위에 다 필요하니까 일반적 성립요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립하면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떨 거냐?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시 당사자가 뭐 있고 능력이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찌지지 말이 붙으면 다 어디에 속한다? 효력요건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만 있으면 되지 특별한 경우는 이거 왜 있어야만이 성립되는 요건이 있죠. 그게 유언의 경우는 뭘 작성해야 된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유언서 등을 작성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성립한다 안 한다? 그런데 요거는 유효할 때만 필요하니까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걸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2번 보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일단 무건대리라도 상대방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은 성립해야 안 해? 성립하죠. 그러나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계속되지 않으니까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효력요건입니다. 다음에 의사능력, 행위능력도 특별 효력요건이고 조건 성취도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이미 효력은 발생했죠. 따라서 이 조건 성취는 조건은 성립했으니까 조건은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이 특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정지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이고 해제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합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도장 지금은 성립은 했죠. 허가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처럼 요물계약에 있어서는 물건이 인도되거나 급부되지 않으면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 등은 특별 성립요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물계약에서 인도, 여기서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 이런 것들은 성립요건입니다. 아니면 혼인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신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현상 광고계약은 요물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요물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3페이지를 펴보면 박스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3페이지를 보면 박스가 나와 있어요. 그게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없습니까? 있잖아. 그게 특별 성립요건에 자, 혼인신고, 유언에서 일정한 방식, 다음에 현상 광고계약의 지정행위 완료되어 있죠. 요게 요물계약에서의 급부이야기입니다. 급부. 요물계약은 급부가 성립요건입니다. 특별 성립요건입니다. 그거 외에 오른쪽 특별 효력요건 해가지고 방금 나와 있던 것 다 튀어나왔죠. 2, 3, 4, 5번 거기에 있는 게 그대로 다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요약집에 빠진 것은 없다. 그 말과 같습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무가 건물의 자 42번 틀린 것을 고르라 되어 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까? 네.
틀린 걸 고르라 했습니다. 기역과 디귿이 틀렸다 그 말입니까?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미연부터 봅니다. 도박 채무 이행으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갑활사에 도박빚 변제 약정을 했어요. 도박빚은 변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박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 때문에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갑이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도박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그 도박빚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하라는 대리권을 도박빚 채권자한테 줬어요. 도둑놈한테 생선 맡기는 것 같죠? 고양이한테. 도박빚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대리권을 도박빚 채권자에게 위임을 했어요. 요 위임계약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처분했을 때 나온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니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중요 부분 착오인지는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고 일반 입장에서 더라도 중요 부분이죠. 따라서 객관적, 주관적 모두 다 중요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도 틀린 겁니다. 사용대차는 정사무상입니다. 정려와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무상은 모조리다 편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상 편목이야기다. 니을은 맞습니다. 그럼 지금 틀린 게 니은과 디귿입니다. 맞습니까? 일단 니은과 디귿이 틀렸는데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박 채무 이행으로 반사회적이 무효화됐고 디귿 고려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봅니다. 무후가 건물의 매수는 원시취득이다. 맞습니까? 지금 매수는 매매 아닙니까? 매매는 무슨 취득이다? 승계취득입니다. 무후가 건물도 건물 신축한 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지만 무슨 자의 취득은 그 매수한 자는 승계취득입니다. 따라서 원시취득이라 했으니까 기역도 틀렸죠. 따라서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게 4번을 보십시오. 기역, 니은, 리을이라 되어 있죠. 그게 좀 잘못돼서 올라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방금 기역, 디귿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 그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으니까 니은이 없으니까 이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틀린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5번 찍은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겠죠. 5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 다음에 니은, 디귿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 기역, 디귿 하면 안 됩니다. 니은도 반사회적 행위 아닙니다. 반사회적 행위 아니라고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려하기라고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했다 되어 있을 겁니다. 종합 문제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을 뭐 하기로 했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라고 등기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의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효과가 어떻게 된다? 달라집니다. 첫 번째, 가벌사의 정력이약이 통정의 표시면 그 정력이약은 뭐라고? 무효겠죠. 통정의 표시는 뭐다? 무효입니다. 그럴 때 무효지만 2번 갑은 악의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통정의 표시는 뭐지만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 못하는데 병이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악이니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갑이 비진의 표시로서 정에게 정했다. 그럼 1번은 통정 허위 표시고 다음 문제는 107조 비진의 표시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은 뭐라고? 유효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언제 무효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니까 거꾸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을이 선이 무과실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 정력이약은 뭐라고? 유효. 그럼 그 뒤에 있는 병은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3번 유효다. 4번 그런데 가벌사의 정력이약이 만일 비진의 표시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가 됐다. 그러더라도 누구한테는 선의의 병에게는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답은 5번이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리하기로 했으면 비진의 표시도 아니다? 아닙니다. 비진의 표시 아닙니다.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정리하기로 했으면 정리의사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1번, 2번, 이 108조, 3번, 4번이 107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7, 108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착오에 한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르다. 자, 착오입니까? 아닙니까?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착오죠. 그러면 그 경우 자 대리인이라 할 때는 의사결정을 본인이 합니까? 대리인이 합니까? 대리인이 하죠. 따라서 대리인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본인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표시 내용과 본인의 의사가 다르더라도 착오가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번 착오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봅니다. 3번 착오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장래 부과될 것이죠.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착오도 착오로 취급한다 안 한다? 착오로 취급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착오도 착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도 착오로 취급한다 안 한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중 중요한 게 그게 법률에 관한 착오, 법률의 착오도 착오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 판례는 이 내용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을 3억 하기로 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나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500만 원 나올 걸 예상해서 매수인이 3억에다가 추가 500만 원 지급했어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질상 양도소득세는 누구한테 부과됩니까?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근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무려 3천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착오가 있었던 거죠. 얼마 나올 걸 예상했는데 500인데 3천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에 관한 착오죠. 그게 세법을 잘못 알았지 않습니까? 세법은 법률이죠. 결국은 무슨 착오다? 법률의 착오입니다. 그럼 법률의 착오도 판례는 착오로 취급하게 안 하게 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될 것인지는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나옵니까? 장래 부과됩니까? 장래 부과되죠. 얼마가 부과될지 잘 알아 몰라? 모릅니다. 이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럼 이런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도 착오로 취급한다 합니다. 세 번째, 이 경우 을도 얼마나 권리 예상했다고? 500. 매도인도 500 나올 걸 예상했어요. 쌍방 동일한 내용에 관한 착오입니다. 이렇게 쌍방 동일한 내용에 관한 착오도 착오로 취급할까요?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세 가지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법률의 착오도 착오로 취급한다.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착오도 착오로 취급한다. 쌍방 동일한 내용에 관한 착오도 착오로 취급한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다음에 시와 토지 매수 협의를 하면서 토지 전부가 편입된다는 시 공무원 말을 믿었다. 누가 유발했습니까? 상대방이 유발했잖아.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는 표시할 필요도 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취급하지 않죠. 그러나 동기가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이 됐거나 상대방에서 유발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지만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매수한 토지가 법령상 제한으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착오가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런 착오가 동기의 착오입니다. 이걸 왜 동기의 착오라 그러냐? 옛날에 한번 했던 거 다시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대금 받고 등기가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매수인 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저씨 사실상 저는 여기에서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 그런데 오늘 구청에 허가 받으러 가보니까 하천법 적용을 받아서 공장 신축 허가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이 을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이유, 연유, 동기가 뭡니까? 공장 신축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하천법 법률상 제한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도인 갑인데 옛날에 여기에서 했었어요. 똑같은 말을.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럴 때 을이 취소한다 그러면 여러분 갑 같으면 내가 삽을 들고 뭐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게 동기의 착오 아닙니까? 동기는 표시되지 않으면 착오로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제한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될 수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런 착오가 무슨 착오? 동기의 착오다 이 말입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사기 강박입니다. 자, 정당 권리 행사로서의 고보소 고발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이유 없음이 없죠. 없지만 거기에 있듯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2번은 박탈이란 말이 나오죠. 무효입니다. 2번 사기는 중요 부분 착오와 관계가 없습니다.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도 인과관계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 그거는 착오와 관계 있지 사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4번 강박에 이루어졌다. 그러더라도 소송행위는 우리 민법 적용이 없습니다. 5번 착오와 사기는 경합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해서 가짜 청자를 진짜 청자를 알고 매수했다. 그럼 사기를 우리도 취소할 수 있고 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는 경합합니다. 46번입니다. 46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한 답을 말하면 됩니다. 자기가 했던 거를. 예? 몇 번이 답입니까?
몇 번이라고? 그게 몇 번 답 쳤습니까? 몇 번을 답을 쳤어요? 3번? 왜 3번이라고 생각했는데? 3번하고 4번이 답이다. 법정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것은 125조라 그랬잖아요. 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 적용 없고 나머지는 법정 대리 다 적용됩니다. 125조만 법정 대리 적용 없다. 이건 외워놔야 돼요. 그걸 틀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왜 물어봤냐니까 우리 민법을 할 때 무과실 책임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때 책임은 무슨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고 이를 수천 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46번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 쉽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46번을 4번 안 친 사람은 지금 대리를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 아닙니까? 응?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고 대신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지만 본인의 성나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대신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법정 대리인이 무과실 책임진다는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붕 떠가 공판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요약집도 많다니까요. 요약집 반이라도 확실히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번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알았으면 됐죠. 그럼 알았으면 대리행 효과가 생깁니다. 다음에 2번은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하지 않으니까 제한 능력자로도 취소 못할 것이고 다음에 무건대리 책임은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 선택에 쫓아. 이 무건대리인 책임도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니까. 그 흔하게 나오지 않는 무과실 책임인데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지. 135조 무건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지는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37페이지를 펴보세요. 요약제. 그게 2번 무과실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무건대리인은 누구의 선택에 조사? 여기 오늘 나왔잖아요. 상대방 선택에 조사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해주려는데 무과실 책임으로 무건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유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할지라도 즉 지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무건대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집니다. 이게 작년에 답으로 나온 거예요. 무과실 책임을 물어본 거라고. (32페이지를) 펴봐요. 거기에 복대리 나와 있고 33페이지 펴보면 법정대리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번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전 책임을 진다. 가로 안에 무과실 책임되어 있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 및 감독 책임만 집니다. 제가 이게 복대리 할 때는 복인권과 책임은 이론이 아니고 법조문이라 그랬잖아. 법조문 곧 120조, 122조만 외우면 된다니까. 법조문이라니까, 법조문. 때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론은 임의대리는 본인의 성락했을 때 이때 성락은 명시적 성락도 가능하고 묵시적 성락도 가능하다. 근데 오피스텔 분양하거나 아파트 분양하면은 반드시 대리인이 직접 행위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적인 성납이 필요하다. 33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잖아, 그게. 33페이지. 그 외에는 법조문을 외우면 된다니까, 법조문. 47번 문제입니다. 묵건대리 문제입니다. 묵건대리. 묵건대리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의 대리나 칭한 어리, 나는 갑의 대리 어리입니다 라고 상대방과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X 건물을 대리인으로서 병에게 매도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매매계약은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성립했어요. 원래 대리권이 있으면 그 효과는 누구한테 가느냐? 본인한테 가야 되지만 지금 대리권이 없으니까 비록 성립한 이 매매계약이라도 이 매매는 무효예요. 그래서 대리권인 존재는 조금 전에 특별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만 본인은 나중에 그 매매 효과를 받는다고 추후에 인정할 수 있다.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는 무효지만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묵시적 추인 대표적인 게 본인이 상대방이나 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 추인입니다. 근데 1번, 병이 갑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어요. 이 말 자체는 뭡니까 지금? 대금, 요구에 따라 대금 지급했으니까 본인이 대금을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대금 받았죠? 추인입니다. 따라서 확정 유효로 바뀌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추인은 누구한테 하느냐? 추인은 원래 상대방에게 해야 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하지 않고 묵건대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건대인에게 추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2번 추인하더라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3번 만일 갑이 X 건물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후 갑이 을에게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권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은 묵건대리 하고 난 다음에 본인 갑이 이 부동산을 정에게 처분했어요. 이렇게 처분해서 등기한 다음에 묵건대리를 추인했습니다.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렇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후에는 설사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4번은 착오입니다. 착오는 발신주의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빵점 방지 처리용입니다. 이게 5번이 답입니다. 착오는 선악을 불문할 수 있고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선의만 할 수 있습니다. 설마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48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인데 우리 민법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때를 기준한 게 원칙입니까?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111조는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이란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지상태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거나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동가는 가족에게 전달되면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도달돼야 효력이 있으니까 도달 안 됐다. 불착, 연착의 불력은 누구한테 있다? 표해자에게 있다. 다음에 의사표시 발송 후 도달 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1번 불이익은 표의자가 있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달했다는 입증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은 반송된 바가 없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은 원칙적으로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1번 수신인 기자가 명료하지 않아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3번 발신호라도 도달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다음에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봅니다. 갑이 편지를 A가 수령했는데 이 A가 18세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는 표의자는 뭐 할 수 없다?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암기는 일단 하세요. 법조문이니까. 그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표의자는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 쪽에서는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A가 편지를 받았다는 걸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그럴 때는 도달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5번 동가는 가족이나 고용인이 우편을 수령했다. 그러면 언제 도달했습니까? 수령한 때.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달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9번입니다. 3억을 매매했는데 그 후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다. 다음 사유에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았다. 이 말은 법정 주인입니다. 법정 주인 그러면 청양고추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 경우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으니까 지가 이행한 게 아니죠. 청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인이 아니고 2번 또 갑이 을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았다. 담보 제공을 받았으니까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담보는 여러분 제가 청구와 양도를 제외하고는 그냥 누구 하든지 똑같다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아직 법정 추인입니까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라 누가 지금 사기를 당했습니까? 갑이 사기를 당했잖아. 근데 사기꾼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는데 추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따라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답이 1번 아닙니까 지금? 청량고치면 된다니까. 2번보다는 담보 제공하거나 3번처럼 1억 수령하거나 지금 갑이 양도했잖아 4번은. 답은 1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은 갑이 양도했으니까 추인이고 1번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했으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담보 이런 거 풀어보지만 시험장에서 그런 거 풀지 말고 청구와 뭘 보라고? 양도 그 둘만 보면 돼요. 청구와 양도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이제 법정 추인은 다시 문제 안 출제도 되겠죠?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48번 또 5번 틀리면 안 되고 47번 또 5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런 거 틀리면 어디서 더 맞추겠습니까? 50번 무효입니다. 1번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2번은 무효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3번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어요. 그럴 때는 그 특약만을 취소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으므로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말했어요. 다음에 4번처럼 불공정 법률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의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5번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더라도 애시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기 이런 거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5번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없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했는데 기책 사유인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거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책 사유인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42페이지를 펴보면 제일 밑에 무효행위 추인 나오죠. 그 바로 위에 보면 42페이지에 바로 위에 4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를 보세요. 그 4번 무효행위 추인 나오죠.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취소는 법률행위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따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3번 아닙니까? 답이. 그 이야기입니다. 3번 다. 51번은 자 여기까지가 민총 문제입니다. 반타작 정도는 하면 됩니다. 반타작. 반 정도만 맞추면 돼요. 반 정도. 자, 물권적 청권 들어갑니다. 1번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습니다. 2번 물권적 청권은 기책 사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 이자도 점유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죠. 따라서 반환 거부할 수 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4번 물권적 청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갑의 토지를 을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신축해서 고용한 경우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은 필수적 공동사항이다. 틀렸습니다. 필수적 공동사항이 아니고 물권적 청권을 반대하는 자, 그 자를 상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공동점유자로 해서 반드시 그 자를 상대로 필수적 공동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과 을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해서 공유하는 경우 그러더라도 철거를 반대하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전원에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거나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라고? 3번입니다. 다음에 51번의 3번은 유치권에서 나오게 안 나오게? 예? 유치권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유치권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 중에 보면 유치권의 효력에서 내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건데 나중에 유치권 범위에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갑이 지금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치권자는 점유할 때 이 물건이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했죠? 선관주형으로서 보관해야 돼요. 근데 수리센터에 자동차를 두면 수리할 때 방해로 받거나 아니면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관소에 위탁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보관소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탁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하죠. 무슨 점유하고 있다? 간접 점유합니다. 수탁자가 무슨 점유한다?
직접 점유. 그럼 수탁자는 의뢰 점유를 승인받았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문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묻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에 답은 2번, 3번이고 52번입니다. 등기입니다.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갑앞으로 된 보존 등기가 있어요. 이중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인이 같든 안 같든 무슨 등기가 원칙대로 유효입니까? 선 보존 등기가 유효입니다. 을앞, 갑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고 다시 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등기가 무효다? 후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선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 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럼 이 유효한 보존 등기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장래 발생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가등기 권리자가 당신 앞으로 된 등기는 무효 등기지 않냐? 말소해달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권리도 인정 안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인정 안 해줍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인 무효란 등기는 현재 등기 명인이 부담한다. 맞습니까? 현재 등기 명인이 부담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도대체 어느 걸 답을 친 겁니까? 그게 답이 아니면 여러분 밑에 도대체 뭘 답을 쳤어요? 3번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무과실로 추정 안 됩니까? 등기를 믿었는데 그게 과실이 있으면 그럼 이 세상에 뭘 믿고 거래합니까?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요? 추정력이 있으니까 등기를 믿었으면 선의무과실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은 뭐 대신 하는 겁니까? 말소 등기 대신. 그리고 말소 등기는 물권적 청권이라고 실체와 공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이면 무조건 첫 번째 무효 취소 해제 보고 두 번째가 말소 등기 보고 세 번째가 진정명의 회복이라 했잖아. 따라서 물권적 청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다음에 5번은 뒤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유효라 그랬잖아. 등기서를 위조하더라도 유효라 그랬다니까. 그럼 지금 답이 나올 게 2번밖에 더 있냐고. 그리고 3번에 지금 답을 써놨잖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선의무과실이다. 왜 무과실이냐? 등기에 뭐가 있으니까? 추정력이 있으니까. 근데 추정력인 사람이 왜 입증을 하느냐고. 현재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데 왜 현재 등기 명의자가 입증을 하느냐고. 무슨 문제인지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나오냐. 무슨 문제인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입증 책임 나오고 벌써 등기 나오잖아. 아, 추정력 문제지. 등기 명인이 현재 등기 명인이 왜 자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지가 입증을 하느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현재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끝이지. 무효인지 아닌지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지. 그 2번을 해야 되지. 그럼 어느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3, 4, 5번은 어떻게 해서 그게? 말이 안 맞지. 그냥 뭐 추정력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추정력 아닙니까 지금.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아니 됐다가 아니 된 것도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현재 등기면 할 필요 없어. 너가 적법한 권리자 아니다. 아니라고 주장하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고. 왜냐? 추정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되고 절차의 적법도 추정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추정받은 사람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지. 53번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 추정력이라고 밑에 나와 있잖아 그게. 아 그럼 번개처럼 아까 그게 추정력 문제구나 이거 알아야 되지 그게. 52번 풀 때는 마음이 딱 끌려대고 53번 풀면 52번은 다 알아나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자 1번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되고
2번은 전 소유자에서 추정되게 안 되게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신청됐다. 이걸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됐죠. 원칙적으로 추정력 인정 안 해줍니다. 다만 외적으로 두 가지는 인정해주죠. 사망 전에 등기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존재했을 때, 사망하고 상속인이 등기해줬을 때 그때만 외적으로 인정합니다. 5번은 보존 등기죠. 건물 보존 등기는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양도 사실을 부정하면 추정력은 끼어집니다. 다음에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은 끼어지죠. 따라서 이거 지금 5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추정된 계약서가 진짜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잖아. 그럼 추정은 끼어집니다. 이거 5번은 여러 번 시험에 출제돼서요. 요거 계약서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54번은 자타점유입니다. 자존지, 타존지는 근원의 성질에 따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조점유, 임차인은 타조점유 그랬습니다. 자조점유는 추정된다. 맞습니까? 자, 자조점유란 소유서로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이 1번은 자줄까요? 타줄까요? 적법한 매매에서 점유를 개시한 후 매도인에게 처분권 없다는 걸 알았다. 자탄자란지 판단하는 시기는 점유 개시입니다. 그럼 점유 개시할 때 매매를 했으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자조점유입니다. 자, 2번 소유권 유보매매입니다. 이걸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그럼 할부대금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무슨 점유? 타조점유. 3번은 공부상 면적을 현저히 초과한다, 상당히 초과한다 말이 나오면 타조점유. 4번 명의수탁자의 점유도 타조점유고, 5번은 팔랜데 보상 요구를 받고 차후에 보상했다고 해답했죠. 요 말은 스스로 점유가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게 판례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론이 안 되고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집 68페이지에 보면 타주점유가 무려 9가지가 나와 있죠. 68페이지에 보면 9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9번 문제가 보상 요구를 받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외워지더라도 자타 점유가 지금 모의고사 할 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가서 이걸 한 번씩만 읽어보면 돼요. 눈으로 읽어보면 객관식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뭐 1번은 뭐고 이렇게 올 필요 없고 그냥 쭉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1번 공부상 면적을,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 이거 다 알죠? 아는 건 옆에 왼쪽에 이렇게 살짝 지우세요. 지우고 이제 모르는 것만 이렇게 체크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수탁자의 점유, 3번 소유권 유보 매매. 오늘 나왔던 거 다 나왔죠? 1, 2, 3번 순서대로 나왔잖아. 다음에 그럼 중간에 거 나온다. 분묘기지권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다음에 55번 마지막 점유권입니다. 침탈당했습니다. 지금은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는 무조건 3가지 중 하나를 나온다 그랬죠. 이거 표물로도 안 쓰고 이렇게 나왔어. 하여튼 자,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 회수 청구는 항상 점유가 뭐 당했을 때? 침탈당했을 때. 두 번째,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1년은 제척기간이고 출소기간이다. 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바라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내 손으로 준 것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우리 시험에 2번 다 나온 게 사기, 기망으로 건물을 명대해 준 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거 외 횡령, 유실 이런 것들은 침탈이 아니다. 항상 이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자, 요 5번은 이제 다시 좀 종합 문제죠.
본건과의 관계에서 우리 민법 조문을 보면 본건에 관한 소와 점유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권에 관한 소는 본건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도 아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만일 소유자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물건이 몇 개 있다? 2개 있습니다. 이 양자는 서로 경합하게 안 하게 방금 본건에 관한 소와 점유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갑이 물건이 건물이 지금 침탈당했다.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무엇에 관해서도 소유권에 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점유권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소유권에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2번처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3번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고 출속이 아니다. 4번 을이 선의의 병에게 인도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5번처럼 소유권에 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권에 관한 겁니다. 점유권 오늘 2문제 나왔죠? 자, 그리고 등기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나오는데 등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등기도 매번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마다 등기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다 자기 거로 좀 만들면 돼요. 자, 그럼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